예, 안녕하십니까. 한성백제박물관 대학원 강의를 하게 된 동북아역사재단의 임상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대조영, 발해 건국자 대조영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그 화면에 지금 보이듯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조영이 등장을 해서 그 발해를 건국하기까지의 과정을 그 5가지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굴욕 속에 꿈을 키우고, 두 번째는 도전의 길에 나서고, 당의 침입을 물리친 대조영의 용병, 그리고 고구려의 부흥국 진을 세우고, 5번째로서는 발해의 그 외교 전략,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그 항목은 대조영이 순차적으로 발해를 건국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발해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다는 것은 보통 평시와는 다른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그러한 요인을 대조영이 어떻게 감내하였는지 그러한 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대조영과 관련된 발해사에 있어서의 쟁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대조영의 출신이 어디인지, 즉 고구려 계통인지 말갈 계통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조영이 진국을 건국했는데 이 건국한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발해사는 연구자들이 적고 사료가 적지만 상대적으로 해결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대조영과 관련돼서도 그 중에 큰 쟁점이 바로 대조영의 출신, 발해 건국지 관련된 논쟁이 되겠습니다. 이상 2가지 논점을 염두에 두고서 여러분도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굴욕 속에 꿈을 키우고입니다. 발해가 건국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고구려 멸망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하지 않았으면 발해가 건국되지 않았겠죠. 고구려 멸망은 668년에 당과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평양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고구려를 멸망한 당나라는 고구려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평양에 안동도읍을 설치하고 고구려 전역에 대한 직접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구려는 우리가 알다시피 기원 전후부터 668년까지 700여 년간 존속한 오늘날의 북방 지역, 그 한반도와 그 만주 지역을 아우르는 대제국이었습니다. 668년 당에 의해서 멸망되었지만 그 주민들이 순순하게 당의 지배에 순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에서는 안동도읍을 설치하고 고구려 지역을 통치하고자 했지만 이것의 한계를 느끼고 669년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된 그 다음에 당에 저항하는 고구려 주민들 2만 8천여 호를 당 내지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이와 관련돼서 자치통감에는 고구려 백성이 이반하는 자가 많았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즉 당의 지배에 저항했다는 거죠. 이에 고구려호를 당 내지, 즉 어느 지역으로 가냐면 그 당시 당의 수도가 서안이었지만 그 남쪽 또는 서쪽의 빈 곳, 황무지 같은 곳에 고구려 그 주민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2만 8천여 호를 강제 이주시키고 고구려 지역에 고구려 주민들은 어떤 사람만 남게 되었냐면 그 기록에 의하면 가난하고
힘이 약한 자들만이 고구려 그 원래 지역에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69년에 이렇게 당에 이반하는, 어떻게 보면 이 이반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지배적이고 힘이 센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러한 사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남았지만 요동 지역의 고구려 주민들이 당의 지배에 계속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장왕을 요동 지역에 파견해서 고구려 주민들을 다스리도록 하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장왕은 요동 지역에 와서 당의 요구와는 달리 그 지역에 있던 고구려 주민 그리고 말갈인들과 함께 고구려를 다시 세우려는 기도를 하게 되고, 불행하게도 그 기도가 당에 의해서 적발됩니다. 보장왕은 다시 당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 유민들도 다시 그 남쪽이나 서쪽 지역에 재배치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10년이 지난 686년에 보장왕의 손자인 고보원, 그리고 다시 10년 정도가 지난 보장왕의 아들 고덕무를 안동 지역에 계속 파견하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고구려 주민들을 안무하려고 한 점으로 봐서 고구려 주민들이 당에 멸망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구려 멸망 전후 대조영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조영의 무리는 그 고구려 주민이었던 송말말갈의 일부였습니다. 이 송말말갈은 말갈이었지만 고구려 주민이었던 거죠. 이 대조영 무리는 고구려 유민과 함께 영주, 오늘날 중국 요령성 조양 지역인데 이쪽으로 이주해 있었습니다. 이 대조영이 고구려 멸망 전후의 상황을 전하는 기록을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라 말의 신라의 최추원이 기록한 그 기록에 의하면 사불어 북구 거상표라고 해서 유명한 기록인데, 이 기록에 의하면 발해의 원류는 고구려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 본래 그 보잘것없는 부락이었고, 보잘것없는 부락인 말갈이 무리였는데 이들이 번성해져서 송말소보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구려를 쫓아서 안으로 이사를 했다. 이러한 기록이 최추원의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발해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사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구당서 발해전과 신당서 발해전입니다. 그 중에 구당서 발해전에 의하면 고구려가 이미 멸망하고 조영이 가속을 거느리고 영주로 옮겨가 거주했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두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대조영 무리가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에는 고구려 그 내지에 있었고, 고구려가 멸망되고 고구려 주민과 함께 당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끌려간 곳이 바로 영주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조양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지난날 영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분홍색으로 색칠한 곳이 오늘날 중국의 요령성 지역이고, 그 오른쪽에 그 살구색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중국의 길림성 지역입니다. 고구려 지역, 그러니까 당에 멸망하기 전에 고구려 지역이 이쪽 요령성하고 길림성 그리고 한반도 북부 이 지역이 다 고구려의 영역이었는데, 이 대조영이 어디에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멸망되고 나서 끌려간 곳이 바로 이쪽 조양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쪽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당나라식이 영주성의 모습입니다. 현재 조양에 가면은 그곳의 박물관에 당나라식이 그 영주성의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대조영이 이 성 안에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바깥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영주 지역에 끌려와 있었습니다. 그 대조영이 영주 지역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큰 위기의 순간이 왔는데, 그것은 바로 이곳에서 거란 사람 이준충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696년 5월 고구려가 멸망되고 나서 30여 년이 지난 696년에 영주 지역의 거란 사람 이준충과 그 매형 또는 매제라고 하는데 손만형 두 사람이 영주를 점거하고 당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이준충은 자신이 무상가한이다. 자기 위에는 자기보다도 높은 사람이 없는 최고의 존엄한 그 존재라는 의미에서 무상가한이라는 말을 칭하고 사방을 공략했습니다. 곧 얼마 시간이 안 되어서 군사가 수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세력이 확대되었는데, 근데 이준충은 거의 696년 5월에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몇 개월 만에 사실은 죽게 됩니다. 이준충이 죽은 뒤에 그 이준충의 그 세력을 대신한 것이 손만형인데, 이 손만형도 결국은 1년 만에 피살이 되면서 반란이 진정됩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구당서 그 거란전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측천이 그 반란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당나라의 그 지배자가 측천무였는데, 측천무가 이준충의 반란에 대해서 크게 노화해서 조서를 내리기를 이 손만형의 이름을 만참이라고 고치고 이준충을 진멸이라고 고쳤다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사람의 이름을 바꿨는데, 손만형이라는 거는 그 한자 그 뜻을 보면은 그 그러니까 일만 만자의 영화로운 영자, 좋은 뜻인데 이것을 만참, 참자는 벨참자입니다. 만 번에 걸쳐서 베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준충도 다할 진자에다가 충성 충자, 충성을 다하겠다는 이름이었는데 이것을 진멸이라고 해서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멸자를 쓰게 됩니다. 즉 이준충과 손만형에 대한 그 측천무의 그 강력한 그 토벌 의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이 현재 중국 그 자료에서 제가 그 찾은 것인데, 이준충의 모습이 저럴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눈썹이 짙은 상황에서 그 범상한 인물은 아닌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고구려 유민은 그러면 이준충이 영주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까 영주 지역에 있던 고구려 유민들도 선택의 기로에 빠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준충의 난이 일어났을 때 그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전후 사정물로 봤을 때 당나라보다는 이 이준충의 난에 동조한 듯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준충이나 손만형과 같이 하지 않고 영주 지역을 탈출하는데, 탈출한 곳이 바로 동쪽이었습니다. 영주 지역이 이쪽인데 이 오른쪽으로 갔던 거죠. 이준충은 세력을 넓혀서 이쪽으로 유주라든지 당나라 내주로 공격해 들어갔는데, 고구려 유민들은 동쪽으로 달아난 거죠. 즉 이준충이나 손만형과 같이 행동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 주민들이 오른쪽으로 달아나게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들이 간 지역은 영주에서 이 요하를 지나서 요하 북쪽 이쪽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장춘 부근 이쪽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자 근데 그 지역을
그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의 옛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제가 그 사료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고려 별종 걸걸중상 그리고 말갈 반인 걸사비우 이렇게 두 집단이 요동으로 달아나서 분왕 왕노릇을 했는데 어디에서 했냐면 고려 고지에서 했다는 겁니다. 즉 걸사비우와 걸걸중상이 무리를 이끌고 영주에서 탈출해서 요하 북쪽 지역의 옛 고구려 땅에 정착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자 측천무는 이제 이들을 토벌하기보다는 이들을 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걸사비우에게는 허국공, 걸걸중상에게는 진국곡이라는 자기를 내리면서 책봉을 하게 되는데 이때 걸사비우는 측천무의 이 책봉 제의를 거절하게 됩니다. 걸사비우가 측천무의 책봉을 거절한 이유는 생각컨대 책봉을 하게 됐다는 것은 책봉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나라의 지배 질서에 순응을 해서 다시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걸사비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두 인물이 있었는데 걸사비우는 거절했다 그러지만 걸걸중상은 거절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걸걸중상은 오히려 측천무의 이 책봉제의 그리고 새로운 그 당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대해서 일정 정도 동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걸걸중상은 걸사비우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걸사비우가 거절함에 따라 걸걸중상도 그 당의 책봉을 수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자 측천무는 이 걸사비우와 걸걸중상 집단을 나름대로 회유를 하고 그 방안으로서 책봉까지도 했는데 이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습니다. 즉 토벌만이 이제 남은 그 대안이었습니다. 측천무는 이해고라는 장군인데 이 이해고라는 사람도 이준충과 마찬가지로 걸한 사람인데 이 당에 투항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해고를 토벌군 대장을 삼아서 걸사비우와 걸걸중상을 토벌하게 합니다. 이해고의 토벌군이 먼저 싸움을 한 것은 걸사비우였습니다. 근데 걸사비우는 여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5대 회유에는 여기에 이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걸사비우가 그 명을 받지 않자 측천이 장군 이해고를 명령을 내려서 참했다는 겁니다. 목을 베었다는 거죠. 즉 걸사비우는 이해고 토벌군에게 패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걸걸중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때 대조영이 등장하는데 대조영 등장과 관련돼서는 앞에 그 걸걸중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걸걸중상이 병으로 사망을 했다. 그 뒤에 그 아들인 대조영이 고구려 집단을 지휘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고구려 집단을 지휘한 대조영은 천문령 동쪽으로 달아납니다. 이해고의 추격을 피해서 그 과정에서 이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고구려 유민만이 아니라 그 죽음을 당한 걸사비우가 이끌던 말갈군까지도 병합을 해서 두 연합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천문령을 넘어온 이해고를 격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대조영과 걸걸중상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해와 관련돼서는 그 구당서와 신당서 발해전이 가장 기본적인 사료인데 발해에 관련된 사료가 적은 그 한계에 더하여 이 구당서와 신당서의 발해 관련된 내용은 일부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사 연구에 있어서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 대조영과 걸걸중상의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당서 발해 말갈전에서는 조영과 말갈 걸사비우가 각각
무리를 거느리고 동쪽으로 달아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반면에 신당서 발해전에서는 사리 걸걸 중상이 말갈 추장 걸사 비유와 같이 동쪽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중상이 이미 죽고 그 아들 조영이 대신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달아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당서 발해 말갈전에서는 조영이라는 이름만 나오고 걸걸중상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영주에서 달아난 그 인물이 구당서에서는 대조영과 걸사비유 이렇게 두 인물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당서에서는 걸걸 처음에 영주에서 달아난 사람이 이 걸걸중상과 걸사비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걸걸중상이 죽은 뒤에야 대조영이 무리를 이끌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서로 다른 기록에 대해서 현재 학계에서는 걸걸중상이 일단은 대조영의 아버지로 보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이 걸걸중상이 바로 대조영을 뜻한다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 걸걸중상이라는 말이나 또 이 걸사비유 그리고 대조영이라는 말은 걸걸중상이랑 이 걸사비유는 말갈적인 이름이지만 대조영은 완전히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걸걸중상과 대조영은 부자관계로 보는 것이 우리 학계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따른다면 대조영은 걸걸중상과 그 영주 지역에 있다가 아버지인 걸걸중상과 함께 동쪽으로 달아났고 아버지인 걸걸중상이 죽은 뒤에 그 무리를 이끌게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 두 장을 보시고 계십니다. 왼쪽은 중국의 훈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대조영의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나라에서 그 정한 대조영의 표준 영정입니다. 사람은 같은데 이 두 사람에 대한 그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은 중국 측의 대조영이 오른쪽 한국 대조영의 부하 장수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같은 인물인데 이렇게 표현되는 모습이 다를까요?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조영에 대한 생각이 중국 학계와 우리 한국의 학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살펴본 대조영에 대한 그 관계가 대조영과 걸걸중상과의 부자 관계냐 아니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너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겁니다. 중국 학계는 어쨌든 중국 측에서는 대조영을 이렇게 왕이 아니라 정말 지방의 그 깊은 산골에 있는 지방 변두리에 있는 그 장수인 듯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발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중국 학계의 인식이 이 모습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조영의 그 출신이 어디인가? 대조영이 걸걸중상과의 관계가 부자이냐 동일인물이냐는 논쟁도 있었지만 현재 그 발해 학계에서 발해사 분야에서 큰 논쟁의 하나가 바로 대조영의 출신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그 출신이라는 거는 관련된 기록은 그 앞에 보시는 자료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해 기본 자료가 제가 구당서 발해전과 신당서 발해전이라고 했습니다. 구당서 발해전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발해 말갈 대조영은 본래 고려 별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해 말갈 대조영자 본 고려 별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신당서 발해전에는 발해는 본래 송말 말갈로서 고려의
붙어있던 자이고 성이 대시이다. 한문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해본 속말 말갈 부고려자 성대시야. 발해에 대한 기본 사료라고 하는데 구당서, 신당서의 기록은 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차이는 구당서에서는 대조영이 고려 별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신당서 발해전에서는 복잡하게 본래는 속말 말갈이었다가 고려에 붙어있던 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구당서와 신당서 각각의 입장에서 여러 사항을 제외하고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구당서는 쉽게 말해서 대조영은 고려 별종, 즉 고구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당서의 내용은 대조영은 속말 말갈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려 별종이 아니라 속말 말갈이라고 하는 거죠. 현재 이 발해사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학계만이 아니라 북한, 그리고 중국, 일본, 심지어는 러시아 학계에서도 발해사 연구를 하고 있고 각각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발해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학계와 가장 의견 차이가 나는 곳이 중국 학계인데, 중국 학계는 앞에 그 대조영의 출신과 관련돼서 신당서의 기록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대조영은 속말 말갈이라고 이렇게 중국 학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학계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그 교과서, 국사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 고구려 장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학계와 중국 학계가 대조영의 출신에 대해서 서로 달리 보는 것은 이 구당서와 신당서의 기록 중에서 한쪽의 기록을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발해사 관련된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두 기록은 전혀 다른 기록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신당서를 그 편찬에 관여한 사람 중에 한 대표적인 사람이 구양수가 있었는데 이 구양수가 또 관여한 책이 신오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신오대사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해는 본래 말갈이라 불렸는데 고려의 별종이다. 즉 신오대사의 내용에 의하면 발해는 말갈이지만 고려 별종이라는 거죠. 이 신오대사의 내용은 결국은 이 구당서와 신당서의 내용을 합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당서의 고려 별종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속말 말갈이었는데 속말 말갈로서 고려의 주민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려 별종이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구려 주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고구려 주민은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와서 예 또는 예매께 부역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고구려가 존속한 700여 년 동안 이 예와 예매만이 고구려 주민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고구려가 시대가 지나면서 주변의 민족이나 지역을 흡수하면서 그러한 사람을 고구려 주민으로 확대되어 갔던 겁니다. 700여 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할 당시의 고구려 주민에는 이렇게 속말 말갈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백제라든지 신라 사람들도 있었고 또 거란 사람들도 있었죠. 그 유명한 광개토 대왕 비문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개토 대왕이 그 정복한 한, 예, 거란 이러한 사람들을 그 수면인으로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즉 그런 사람들이 시기가 지나면서 고구려 주민이 된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조영의 출신과 관련돼서 구당서와 신당서의 기록이 다른 듯 하지만 결국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신당서에서 말한 송말말갈이라는 것이 고구려 주민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은 부동서와 신당서도 전혀 별개의 기록이 아닌 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 별종과 관련돼서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고구려와 백제는 바로 부여의 별종이었습니다. 구당서 그 고구려전과 구당서 백제전에 보면은 고려 즉 고구려는 부여의 별종에서 나왔다. 즉 부여의 별종이라는 거죠. 주몽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부여에서 내려와서 고구려를 건국했죠. 그러한 그 주몽의 세력을 부여의 별종이라고 표시했던 겁니다. 백제도 또한 부여의 별종이라고 했습니다. 온조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고구려 부여와 같이 연결돼 있었던 거죠. 온조나 부여를 별종이라고 했던 것은 부여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갈 대조영이 고려 별종이라는 의미도 결국은 고구려 주민이라는 설명의 다름이 아닌 거죠. 별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도 통상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좀 약간 특이한 사람, 약간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은 좀 특이해, 별종이야 이런 말을 하죠. 그 별종이라는 말이 종족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 그러한 상황에서 쓰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조영 이 출신 논장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고려 별종도 결국은 고구려 주민의 다름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중국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조영과 발해를 중국 학계에서는 발해를 고구려와 관련된 설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그 역사 교과서에는 발해에 대한 설명에서 고구려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발해는 말갈의 나라이다. 대조영도 말갈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제가 방문한 그 요녕성 환인년의 오녀산 박물관이 있습니다. 환인년은 바로 오녀산이 그 고구려 주몽이 흘슬골성이라고 해서 처음 고구려를 건국한 곳이죠. 환도산성이 있는 곳인데 그 밑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인민속박물관이 얼마 전에 개관을 했는데 그 안에 박물관 패널에 있는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주족 선조가 핵심이 되어 건립한 지방 민족 정권이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은 이런 표를 만들어 놨는데 만주족이라는 것은 바로 청나라를 건국한 즉 후금이었죠.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고 후금이 곧 얼마 있다가 바로 그 청나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누르하치를 건국한 후금, 이 만주족의 선조들이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금나라이고 발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금나라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아골타가 1115년에 그 세운 나라이고 1234년 거의 한 100여 년 정도 존속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발해국도 바로 만주족 선조가 세운 지방민족 정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대조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학계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중국 박물관에서 이렇게 패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널의 내용은 박물관 사람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 주장은 바로 중국 학계의 주장입니다. 발해사를 제가 연구하는 입장에서 중국이 드디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밑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중 역사 전쟁이 루비콘 강을 건너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루비콘 강이 어떤 강이죠? 기원 전후에서 로마에서 이 강을 건널 경우에는 무장 해제를 하고 로마로 들어가야 되고 무장 해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강을 건너게 되면은 로마의 그 반란이라든지 저항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들이 즐겨 쓰는 말로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주사위가 던져졌다. 어떤 싸움이라든지 어떤 그 쟁론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넜다. 퇴로가 없다. 이런 말을 쓸 때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하는데 저는 바로 한중 역사 전쟁이 바로 이러한 주사위가 던져진 퇴로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주장 때문입니다. 만주족 선조가 건립한 정권이 바로 발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 발해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이 한중 역사를 판가름하는 그 키포인트가 바로 발해가 지금 된 겁니다. 발해는 우리 한국학계에서도 한국사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발해가 한국사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발해는 고구려 주민에 의해서 고구려 땅에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한국의 역사이다. 고구려가 한국사이기 때문에 그 고구려를 계승하고 고구려 주민에 의해서 건국되고 또 그 발해를 우리 역사, 발해가 멸망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역사로 인식했기 때문에 발해사가 한국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 이 발해를 자기들 만주족 선조의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즉 중국사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리해서 말하면 발해사가 중국사라는 주장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주장하듯이 발해가 한국사임이 분명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발해를 계승했다고 하는 금나라도 한국사가 될 수가 있고 금나라를 계승했다고 하는 후금 만주족도 한국사 범위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중국 측이 지금 후금 만주족의 선조인 여진, 말갈의 발해가 중국사라고 주장하면서 발해사를 중국사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했기 때문에 발해사가 중국사가 되면 그 앞에 고구려사도 중국사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발해사를 한국이나 중국 학계에서 얼만큼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한중 역사의 큰 물줄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발해 뒤에 금나라 여진족 뒤에 만주족이 우리 한국사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일제시기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대부분 주장한 내용입니다. 신채호나 박은식 선생도 그러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제가 그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안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문화사학자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좀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 역사를 설명한 분인데 이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만주와 한반도에 거주한 모든 민족이 바로 조선민족이라고 하면서 그 조선민족에는 숙신, 읍저, 맥인, 선비, 요금, 만주인도 바로 조선민족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제시기 100년 전에 신채호, 박은식, 안학 이러한 여러 선각자들이 우리 역사를 말할 때 그 민족적인 면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범위를 말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만이 아니라 그 북쪽에 있고 주변에 있었던 말갈, 선비, 요금, 심지어 만주족까지도 한국사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을 사실은 지금 100년이 지나면서 한국 학계에서는 조심성 있게 다시 검토하는 단계인데 중국 학계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만주족의 선조가 금나라이고 그리고 말갈도 자기네 그 중국 민족이라고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발해사를 둘러싸고 지금 현재 한중 역사 간의 한중 역사 전쟁이 그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해를 지키면은 한국사를 지킬 수 있고 발해사를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한국사도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